안녕하세요. 시알국어 양일쌤입니다. 오늘은 수능 국어 문법 실전 풀이법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수능 완성 2020년도 5회 11번부터 15번 텍스트를 받쳐놓고 공부하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수능 문법 5문제인데 이 5문제를 쉽게 푸는 학생이 있는가 하면 굉장히 나중에 너무 어려워서 나중에 풀거나 혹은 대충 찍고 넘어간 학생이 많습니다. 수능 국어 1, 2등급 상위권을 맞고 싶다면 문법을 정리하지 않고는 1, 2등급을 맞기가 불가능합니다. 선생님이 오랜 경험에서 볼 때 수능 국어 1, 2등급 맞는 학생은 문법 문제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문법은 대부분 다 개념 문제입니다. 개념을 충분히 알고 있다면 개념을 이미 지식으로 선지식으로 머릿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선지식. 따라서 문제에 나오는 어떤 보기의 개념이나 혹은 사례, 선지의 사례 같은 것들은 굉장히 접근하기가 쉽게 되겠죠. 따라서 개념이 준비되어 있다고 한다면 문제 푸는 시간이 그만큼 줄어듭니다. 따라서 문법의 개념이 바뀌지는 않기 때문에 이미 알고 있는 지식으로 문제를 푸는 거죠. 우리가 수학 문제를 풀 때 뭐 함수나 미분, 적분 개념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고 기본 문제 유형을 충분히 정리해둔 상태라고 한다면 기본적인 문제가 나왔을 때는 별로 시간이 걸리지 않고 쉽게 풀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문법을 포기하거나 문법을 공부하기가 싫어서 자꾸 뒤로 미루는 학생은 수능에서 국어의 등급을 일단 3등급 이하에서 시작한다고 보면 정확하겠죠. 내가 국어를 1, 2등급을 맞고 상위권 대학을 한번 도전해 보겠다는 그런 목표의식이 있는 학생이라면 문법을 정리하지 않고, 즉 문법과 정면 승부하지 않고 국어를 잘 맞겠다는 생각은 어불성설입니다. 말도 안 되는 헛소리인 거죠. 자, 혹시 여러분도 그런 헛소리하는 사람 속에 속해 있는지 아니면 그냥 공부하는 게 싫어서 마냥 미뤄두고 있는 것인지 한번 자신을 돌아보고 깊게 성찰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수능법 5문제를 그러니까 잘 푸는 학생, 준비된 학생이 개념과 지식을 정리해둔 학생이 왜 유리한지를 한번 얘기해 볼게요. 여러분 5문제를 풀 때 기본적으로 의문의 변동부터 시작해서요. 의문의 변동 한 문제, 그 다음에 품사 단어 문제가 보통 2문제, 그리고 문장과 문장 성분 문제가 한 문제, 마지막 한 문제가 네 번째로 국어사 문제가 나옵니다. 자, 국어사는 주로 중세나 근대 국어 텍스트가 나오는 거죠. 자, 이렇게 5문제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지금 보다시피 5가지 문제가 속해 있는 영역들은 기본적으로 문법의 주요 범주들이죠. 따라서 개념을 미리 익히고 있다고 한다면 문제 푸는 시간, 자, 개념을 익히고 있다면 일단 시간 단축이 됩니다. 그러니까 개념 정리가 안 된 학생은 어차피 모르기 때문에 또 읽어봐요. 보기 같은 걸 또 읽어봐야 되고요. 또 사례를 적용할 때에도 자꾸 보기의 개념을 왔다 갔다 하면서 굉장히 시간을 소모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자, 시간이 단축되기 때문에 남들은 여러 시간이 많이 걸리는 문제를 쉽게 풀 수 있고요. 두 번째, 사례를 분석해서 적용할 때에도 이미 정확히 개념을 알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역시 단축됩니다. 따라서 예컨대 선지가 1번부터 2, 3, 4, 5 5개까지 있다고 할 때 개념이 정리된 학생은 만약에 정답이 1, 2, 3번 이내에 있다고 한다면 너무나 개념적인 적용했을 때 정답이 분명하게 OX가 나오기 때문에 예컨대 1번이 답이면 2, 3, 4, 5는 볼 필요가 없거나 혹시 2번이 답일 경우에도 3, 4, 5는 볼 필요가 없는 거죠. 따라서 선지 검토할 때 시간이 엄청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나 개념 정리가 안 된 학생은 자꾸 자신이 없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하고 또 읽어봐야 되고 해서 결국 선지 3, 4, 5번까지 끝까지 가야 되겠고 따라서 시간이 2배 이상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점수도 잘해야 아마
세네 개 맞을 것입니다. 정리가 되는 학생은 5개를 다 맞거나 어려운 경우에도 하나 틀리겠죠. 따라서 시간의 차이에서 큰 차이가 나요. 정리된 학생은 시간이 적게 걸리는 반면에 안 되는 학생은 오래 걸리겠죠. 또한 점수에 있어서 점수 배점이 11점입니다. 어떤 학생은 11점을 다 맞는 반면에 정리가 안 되는 학생은 2-3개 틀리기 때문에 잘해야 5, 6점 맞게 되는 거죠. 벌써 여기에서 점수가 5점 이상 차이 나기 때문에 그럼 5점이면 한 등급이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등급이 도저히 1, 2등급은 불가능하고요. 잘해야 3등급에서 시작합니다. 큰 차이라는 거죠. 문법이 된 학생은 1, 2등급에서 저 위에서 놀고 문법이 안 된 학생은 3등급부터 밑으로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문법만 안 되느냐? 다른 것도 안 되겠죠. 그래서 4, 5까지 밀리는 이런 일은 너무나 뻔한 일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고 이 문법 문제 5문제가 어떤 의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잘 생각해 보시고요. 개념 정리가 안 된 학생은 반드시 개념을 정리하고 인강을 듣거나 또 선생님 유튜브 동영상 강의 보면서 개념을 꼭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5문제를 가지고 실질적으로 실전에서 어떤 풀이법이 필요한지 그 접근 방법을 한번 실전에 입각해서 선생님 그 비법을 알려주겠습니다. 자, 여러분 문법 문제 11번에 도착했습니다. 자, 문법을 풀 때 5문제가 어떤 문제가 있는지 먼저 문제 유형을 먼저 살펴보는 게 필요하겠죠. 자, 순서대로 풀지 말고 문제 유형을 먼저 검토해 보도록. 문제 유형을 먼저 확인해 봐야 되는 거죠. 통상적으로는 그 첫 번째 문제가 의문과 의문의 변동이고요. 두 번째 문제는 단어와 품사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자, 그런 식으로 의문과 의문의 변동, 단어 품사, 그 다음에 문장의 종류, 그 다음에 국어사 이런 식의 순서가 나오는데 아직 정리가 덜 되어 있다고 한다면 혹시 그 문법 파트 개념별로 자신 있는 부분과 자신 없는 부분이 구분되어 있다고 한다면 일단 자신 있는 문제를 먼저 푸는 게 시간 안배로서 필요한 일이 되겠죠. 거기다가 멘탈의 보호도 관리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자신 있는 문제를 먼저 푸는 것이 필요하겠고 복잡하거나 어려운 문제는 나중에 풀거나 하는 것이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도 보니까 11번이 의문의 변동 문제네요. 자, 이렇게 해서 먼저 푸는 순서, 유형을 확인한 다음에 5문제를 푸는 순서를 한번 짜보세요. 푸는 순서를 짜서 자신 있으니까 11번과 13번을 먼저 푼다 등등등 이런 식으로 순서를 정하는 거죠. 자, 문제 푸는 순서를 정해 봅니다. 자, 그려놓고 풀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5문제에서 우선 의문의 변동이 11번 문제라는 걸 알 수 있네요. 이거 먼저 한번 선생님이 접근 방법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11번 문제를 딱 보니까요. 보기를 참고하라는 단서가 일단 붙어있네요. 자, 보기에 딱 보니까 여기에 표준 발음법의 개념이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뒤에 기억부터 비읍까지는 사례가 나와 있는데요. 자, 우리가 문법 문제에서 보통 이렇게 개념과 사례가 박스 2개에 걸쳐 나오거나 한 박스 안에 2개가 이렇게 같이 엮여 있는 경우를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경우 우리가 편히 선생님이 이 명칭을 앞에 이 보기를 개념 박스라고 명칭을 붙일게요. 자, 뒤에 있는 이 보기를 사례 박스라고 명칭을 붙이겠습니다. 자, 개념 박스와 사례 박스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두 보기를 이 문제 순서에 따르면 보기를 먼저 개념 박스를 먼저 읽으라고 요청을 하고 있지만 이 순서를 따라갈 경우에는 보기를 다 읽은 다음에 보기 다 읽고 나서 그 다음에 사례 다 읽고 나서 그 다음에 선지 가는 이런 식의 방식의 순서를 거치게 되겠죠. 여러분, 근데 이렇게 했을 경우는요. 자, 개념 보기 다 읽고 나서 사례 왔을 때 위에 있는 개념에 이 보기 개념들은 머릿속에 다 들어오는 게 아니고 상당 부분은 스멀스멀 날아가 버리고요. 일부만 대략 흔적만 남아 있습니다. 그것도 개념 정리가 덜 된 학생이라면 굉장히 머리에 흔적이 덜 남아 있을 수밖에 없겠죠. 따라서 여러분들 이런 식의 순서로 푸는 것은 실전에서 그렇게 효율적이지 못합니다. 자, 보기부터 읽으면 안 되고요. 자, 사례부터 먼저 봅니다.
사례부터 먼저 보고 그 다음 위에 개념 보기를 나중에 위에 올라가서 자 사례부터 먼저 그 다음에 연관 개념을 확인 사례부터 먼저 보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해당하는 개념의 내용을 확인합니다. 거꾸로가 되는 거죠. 자, 선생님 이런 방식으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우선 보기 기억 볼게요. 다처에 자 표기의 처. 자 보니까 이 표기에 이중모음 치읓 옆에 이중모음이 나와 있는데요. 자 여기 발음 보니까 처의 어로 단모음으로 바뀌었습니다. 자 이중모음이 단모음으로 바뀌는 어떤 발음의 변화를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거 연관되는 이 개념은 어디에 있습니까? 위에 올라가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기억에 해당하는 거는 여기 처, 다만 일에 나와 있네요. 다만 일에. 따라서 처는 어로 발음하는데 단모음으로 바꾸는 발음을 일단 인정했기 때문에 기억은 맞는 보기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자, 이 상태에서 기억 하나 확인됐기 때문에 우리는 자, 선지를 좀 지워볼 수 있겠습니다. 자, 사례와 개념 확인한 다음에 선지를 지워볼게요. 밑에 봅시다. 자, 선지 1번에 일단 기억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여러분들 옳지 않은 것을 골라보라고 했으므로 기억은 맞는 것이므로 기억에 있는 선지는 답이 될 수 없겠죠. 따라서 기억을 지워볼게요. 자, 1번을 지워지네요. 자, 그 다음에 3번도 지워집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정답이 될 수 있는 것들은 1, 3번을 제외한 2번과 4번과 5번 세 개 중에 하나가 되겠네요. 여러분 이 상태에서 자 다음에 니은 사례 분석을 넘어갑니다. 자, 니은 볼게요. 지혜의 여의 역시 이중모음입니다. 근데 이것도 발음 표기를 발음한 거 확인해 보니까 역시 똑같이 이중모음 여의로 발음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게 이 위에 보기에서 어디에 해당하는 것일까요? 자, 보기에 여기다 나와 있습니다. 다만 이에 나와 있네요. 다만 이를 보니까 예나 리, 이 외에 해당하는데 이때 예는 에로도 발음한다? 그럼 이때 로도란 말이 뭡니까? 원칙은 자, 지혜 여의 원칙은 이중모음인데 지혜 여의를 이중모음으로 발음하는 게 원칙이고 자, 발음이 조금 어렵기 때문에 지혜로 단모음 발음도 허용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발음의 방식이 두 가지가 있겠네요. 자, 지혜는 이중모음 예가 원칙이고요. 그 다음에 애도 허용합니다. 자, 둘 다 인정한다는 거죠. 따라서 다만 이에서 확인할 수 있으므로 니은도 오케이가 되겠습니다. 그럼 그렇다면 선지에서 니은이 들어있는 것도 역시 지워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3번은 자, 또 지울 수는 이미 지웠지만 그리고 남은 2번, 4번, 5번 중에 4번에 니은이 들을 수 있음을 알 수 있네요. 따라서 4번도 지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2번과 5번만 남게 되네요. 자, 2번, 5번. 자, 여러분 2번, 5번의 차이는 뭡니까? 딱 보니까 자, 디귿과 미음이 공통으로 들어있고요. 마지막 비음만 다르다는 걸 알 수 있네요. 우리는 여기서 이 5 중에 답을 확정하기 위해서 위에 사례 보기 가서 디귿릴, 미음, 비음 4개를 다 볼 필요가 없이 뭐만 보면 되겠습니까? 그렇죠. 비음만 확인해 보면 되겠네요. 따라서 디귿과 리을, 비음 이 3개의 사례는 굳이 검토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이 3개를 검토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는 그만큼 시간을 아껴줄 수 있다는 거네요. 자, 이렇게 해서 시간을 아끼는 겁니다. 이게 가능한 이유는 사례를 먼저 보고 개념 보기 나중에 확인하고 그 다음에 선지 연결시켜서 효율적으로 선지를 지워가는 방식을 우리가 택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자, 비음만 볼게요. 동생의를 애로 발음한다. 자, 여러분 동생의 의는 딱 보니까 조사네요. 자, 조사에 대한 규정은 어디에 있습니까? 다만 사에 나와 있습니다. 자, 조사의는 애로 발음함도 허용한다. 원칙은 이중모음 옵니다. 원칙은 이중모음을 그대로 의로, 동생의로 발음하는 건데, 자, 그것 말고도 조사의로 쓰였을 때는 애도 허용한다고 했으므로, 자, 다만 사에 따라서 마지막 비읍도 맞는 선지가 되네요. 그럼 따라서 비읍이 맞는다고 한다면 이걸 지우는 순간 정답은 2번으로 결정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선생님이 지금 설명한 순서에 따르면 사례를 먼저 보고 하나씩 그다음 개념을 연결시켜서 보고 그 다음 이걸 어디에 선지에 적용해서 OX를 하다 보면 시간을 엄청 아낄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시간만 아낍니까?
렌탈도 그만큼 하중과 부담을 줄일 수가 있는 거죠. 따라서 이렇게 쉽게 문제를 풀 수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 자, 어떻게 하는지 알겠죠? 순서를 잘 기억해두세요. 사례부터 먼저, 개념 나중에 확인, 선지의 적용, 그리고 시간을 아낀다. 자, 이런 전략이 기본적인 툴이 된다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문제도 한번 풀어볼까요? 자, 다음 문제는 쉬운 게 13번인데요. 13번은 뭐 너무나 쉽게 풀리는 선생님 설명을 따로 하진 않겠습니다. 자, 그 다음 12, 14, 15번인데 12번 문제는요. 좀 복잡하죠? 그 14, 15는 보기에 제시문이 길게 나온 박스 제시문 문제이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는 문제에서 그 다음으로 12번을 풀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자, 11번 다음에 13번은 쉬운 걸 풀고 그 다음 12번을 푸는 거죠. 자, 12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자, 문제 발문을 읽어보니 보기에 기업 비읍에 대한 탐구라고 되어 있네요. 자, 밑에 밑에 박스를 보니까 역시 보기에 개념 박스가 있고요. 그 다음에 기업부터 리을까지 사례 박스. 자, 사례 박스가 뒤에 연달아 붙어 있네요. 그래서 문제의 구성이 앞에 있는 11번과 유사한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선생님이 개념 박스와 사례 박스가 있을 때 뭐부터 보라고 그랬죠? 그렇죠. 선생님이 선지, 자, 사례와 사례 박스 선지를 먼저 보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 개념 박스를 실컷 보니까 뭐 어근, 접두사, 전미사 나오네요. 이것도 우리가 익히 들어봤던 개념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어려울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 그러면 기업과 니은 선지 1번을 볼게요. 자, 보겠습니다. 선생님이 지금 잠깐 꺼진 줄 알고 약간 시간을 지연했네요. 여러분들 여기 우선 기억의 높이하고 니은의 먹이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높이의 이가 딱 보니까 뒤에 붙어 있는 전미사가 되겠네요. 그리고 먹이의 이도 전미사가 되겠고요. 자, 선지 1번을 슬쩍 보니까 같은 형태의 전미사, 형태가 같은 전미사가 결합되어 있다. 자, 기억, 니은 둘 다 이가 붙어 있으니까 앞에 부분은 오케이가 되네요. 그럼 보통 이렇게 선지의 앞에 의미 단위, 자, 이 앞에 의미 단위와 뒤에 의미 단위가 이렇게 의미 단위가 두 개 있을 경우는요, 보통 앞에 부분은 맞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왜냐하면 뒤에 거를 꼬아 놓아서 학생들을 혼란에 빠뜨리라는 어떤 그런 출제 스타일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1번의 앞부분 맞습니다. 1번의 뒷부분 볼게요. 기억, 니은의 품사가 서로 같다라고 되어 있네. 자, 품사 서로 같다. 여러분, 여기 같습니까? 높이의 품사는 뭐죠? 높이의 품사는 서술로 쌓아 올리다를 꾸미기 때문에 서술로 꾸미는 품사가 뭡니까? 부사가 되는 거죠. 부사. 자, 이건 부사가 되겠고요. 자, 니은은 먹이를 뒤에 조사가 붙어 있으므로 니은의 먹이는 명사가 되겠습니다. 자, 품사가 다르네요. 근데 같다고 뒤에 있으므로 1번의 뒷부분에 X가 되겠네요. 품사는 다르다. 자, 이건 한 개 지웠습니다. 자, 맞는 것을 고르는 선지이기 때문에 자, 그 다음 선지 2번과 니은 디귿을 봐야 되겠네요. 자, 1번 니은의 전미사는 어근의 품사를 변화시킨다. 여러분, 니은의 어근이 뭔지 확정해 봐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니은 올라와서 니은의 먹이 볼게요. 먹이는 먹다에서 이가 붙어서 품사가 명사로 바뀐 거네요. 자, 어근의 먹다는 어근이 먹다의 먹입니다. 자, 먹다의 품사는 당연히 동사가 되겠네요. 자, 거기에 동사에 이가 붙어서 품사가 명사로 바뀝니다. 자, 품사가 바뀐 거, 니은 바뀐 거는 앞부분은 오케이가 되겠습니다. 맞네요? 자, 디귿의 전미사, 디귿 전미사 보니까 낮추려고 해서 전미사가 뭡니까? 기본적으로 전미사는 어근 뒤에 붙는 거니까 디귿의 전미사는 여러분들 형태 헷갈리지 마세요. 기본 동사가 낮다에서 낮다가 어근입니다. 그리고 추가 전미사가 되는 겁니다.
낮추다. 자, 낮추다. 추는 사동전미사가 되겠네요. 낮다의 품사는 뭡니까? 낮다의 품사는 높다, 낮다, 상태를 가리키기 때문에 형용사가 되겠고요. 거기에 추라는 전미사, 사동 전미사가 붙어서 낮추다로 단어가 파생이 됐습니다. 기본적으로 낮추다의 품사는 사동 동사가 됩니다. 형용사의 동사로 품사가 바뀌었네요. 그러므로 디귿의 전미사 또한 품사를 변화시켰다. 그렇지 못하다. 잘못 서술되겠습니다. 디귿의 전미사도 똑같이 마찬가지로 품사를 변화시킨다 라고 써야지 맞겠네요. 따라서 2번도 X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12번 문제는 어근과 전미사의 개념이, 선 개념이 정의되어 있지 않은 학생이 굉장히 곤란함을 겪습니다. 좀 어려운 문제가 되겠죠. 12번 정도를 풀 수 있는 학생이면 제가 보기에는 개념을 알고 푸는 학생이면 분명히 1, 2등급이 많습니다. 근데 이 개념을 모르고 대충 찍거나 운점 맞았다고 한다면 이 학생은 3등급 이하라고 보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2번도 지웠습니다. 3번 볼게요. 디귿과 미음에 결합한 전미사 모두 주동사를 사동사로 바꾸는 기능을 한다. 여러분, 디귿 봅시다. 아까 디귿 우선 이렇게 선지에 디귿과 미음처럼 사례가 두 개 결부되어 있는 경우는 먼저 뒤에 거를요 이렇게 가로로 묶어 놓고 앞에 것만 판단하는 게 조금 부담을 줄이는 방법이죠. 자, 디귿의 전미사는 주동을 사동으로 바꾼다. 여러분, 주동이라는 개념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겠습니다. 이런 주동이라고 하는 건요, 주어가 직접 동작한다. 예컨대 여러분 먹다 보겠습니다. 먹다. 그럼 내가 먹다, 그가 먹다, 내 친구가 먹다 해서 먹다라는 동사의 주어는 항상 그 주어가 직접 맞아? 주어가 직접 동작하므로 우리가 주동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주동 동사 먹다를요 사동으로 한번 바꿔볼까요? 자, 이걸 사동으로 바꾸려면 전미사가 필요하겠죠? 따라서 먹이다가 되겠습니다. 자, 걔에게 밥을 먹이다. 그죠? 그럼 먹이다 할 때 먹게 하다는 뜻인데 이가 전미사가 붙어서 이 전미사 이가 붙으면 사동 전미사가 붙어서 품사가 사동으로 바뀌는 거죠. 자, 주동 동사에서 사동으로 바꾸는 거 맞습니다. 그죠? 여러분, 그러므로 디귿은 OK가 되겠네요. 자, 그런데 미음도 똑같이 미음도 주동을 사동으로 바꾸는 거라고 서술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과연 미음이 그러한지도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자, 미음이 밀처라고 되어 있습니다. 밀처. 여러분들 밀처를 거꾸로 밑으로 빼와서 일단 형태에서 분석해 볼게요. 자, 우리가 사동이든 주동이든 피동이든 능동이든 간에 이런 문법적인 판단을 하려면요, 그 단어의 원형을 분석할, 즉 원형 분석, 다시 말하면 형태소 분석이라고 하죠. 자, 형태소를 다 쪼개서 분석하는 그런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럼 밀처를 분석해 볼게요. 자, 밀다의 밀 플러스, 여러분 처는 치 플러스 어로 두 개의 형태소가 결합돼서 처로 바뀐 형태입니다. 이렇게 분석할 수 있어야 되겠죠. 자, 밀이 기본 밀다의 어근이고요. 어근 뒤에 붙는 게 전미사가 되겠죠. 치는 전미사고요. 자, 이렇게 붙어서 밀치다라는 단어가 파생이 되었습니다. 원래 밀다인데 밀다가 밀치다로 단어가 파생이 된 거죠. 밀다는 기본적으로 내가 밀다, 그가 밀다, 주동동사 맞네요. 주동동사 맞습니다. 그런데 밀치다가 사동입니까? 그럼 이때 치는 전미사는 전미사인데 사동전미사가 아니고요. 얘는 밀는 건, 밀치는 건 세게 미는 걸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밀치다 치는 사동이나 피동의 의미를 가진 전미사가 아니고 강조하는 강세, 우리가 이걸 강세 전미사라고 불러요. 강세 전미사로 쓰였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밀치다 역시 내가 밀치다, 그가 밀치다처럼 역시 주동으로 쓰인 겁니다. 강세 전미사가 붙었을 뿐이지 기본적으로 주동 동사로 쓰였다는 사실을 확인해 볼 수 있네요. 따라서 여러분, 미음은 주동으로 바뀐 거지 사동사로 바뀐 게 아닌 거죠. 따라서 선지 3번은 두 번째 디귿 미음에서 미음을 X하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3번도 답이 아니네요. 자, 4번 가볼게요.
자, 리을과 미음. 여기서 미음은 일단 가로 묶어볼게요. 리을은 접두사와 접미사를 모두 지니고 있다. 자, 그럼 우리가 이 판단하기 위해서 리을 올라가서 이렇게 위로 쭉 올라가 볼게요. 선생님이 위로 올라가서 리을부터 헛보였다. 이런 헛보였다를 우리가 한번 분석해 봅시다. 역시 약간 선생님이 말한 것처럼 그 문법적 요소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뭐가 필요하냐면요. 바로 형태소의 분석이 필요하다. 아까 얘기했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문법 분석을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 형태소의 분석, 원형 분석할 수 있는 힘을 길러야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생님이 여기서 헛보였다를 한번 분석을 해볼게요. 자, 우선 기본적으로 자, 헛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보였다의 보가 되겠고요. 엿은 두 개의 음절이 합쳐진 거죠. 추격된 거죠. 헛, 보이다, 이하고 엇과 그 다음 마지막 다 이렇게 5개의 형태서로 원형을 분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요. 보가 제일 단어의 뿌리, 뜻의 뿌리를 지닌 말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어근이라고 하죠. 그럼 앞에 있는 건 접두사가 되겠고요. 뒤에 있는 건 당연스럽게 접미사가 되겠습니다. 그죠? 자, 이렇게 접두사와 어근, 접미사, 이 어근의 앞뒤로 접두사, 접미사가 붙어 있을 때 이 세 개를 어근에 접두, 접미를 붙이게 되면 이때 이게 어간이 되는 거죠. 따라서 헛보이다의 어간은 헛보이까지가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어간입니다. 자, 어과 다는 어미, 다도 어미가 되겠네요. 여러분 따라서 헛보이다는 접두사, 접미사를 모두 지니고 있게 되네요. 자, 확인해보니 리을은 OK가 되겠습니다. 그럼 마지막 미음이 되겠네요. 아까 그럼 미음을 분석해보니까 아까 미음이 나왔습니다. 미음은 밀치어로 분석할 수 있는데 치, 접미사는 들어있지만 앞에 밀, 어근 앞에 접두사는 확인할 수 없는 접두사가 없습니다. 따라서 선지 4번에서 미음은 접두와 접미를 지니고 있다는 건 잘못된 분석이죠. 미음은 X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다 지워보니까요. 기억니은, 디귿니은 4개가 다 X가 나왔네요. 자, 이때 개념 정리가 확실히 되는 학생은요. 4개 지웠는데 답이 없네? 확실히 아니네? 그렇다면 정답은 5번일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정리된 학생은 이럴 때 굉장히 유리하죠. 자신있게 믿고 그럼 5번이 답이야. 나는 나를 믿어. 왜? 확실하니까 5번 정답이 맞습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수업은 이렇게 방법 정리뿐만 아니라 선생님이 지금 개념 설명 곁들여 하고 있기 때문에 자, 리을도 한번 선적으로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자, 리을과 비읍의 결합한, 자, 이 비읍을 가로쳐 볼게요. 이제 리을의 결합한 접미사, 아까 헛보였다 해서 2가 되겠습니다. 헛보이다 2. 헛보이다 2가 접미사인데 그 접미사가 피동접미사인가 확인해 보라는 거죠. 헛보다, 자, 보다가 능동인데, 자, 2는 헛보이다, 피동 맞네요. 피동접미사 맞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자, 선지 5분의 앞에 리을은 맞다는 사실을 알 수 있고요. 마지막 비읍만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비읍 보세요. 비읍 올라가 보니까 짓밟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사대를 거꾸로 올라볼게요. 선생님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짓밟힌은 이제 그러니까 원형 형태에서 분석을 해봐야 되겠죠. 자, 그러면 쪼개봅시다. 우선 지시란 접두사가 있고요. 밟이라고 하는 어근이 있습니다. 자, 히라고 하는 접미사가 있네요. 문제는 이 히라는 접미사가 선지 5분에 나온 것처럼 능동을 피동으로 바꾸는 것이냐를 확인하면 되겠네요. 그럼 밟다, 밟히다. 히는 나는 가만히 있는데 누구에 의해서 내가 동작을 당하는 의미가 있네요. 따라서 히는 피동접미사가 맞겠습니다. 그럼 따라서요. 선지 5번의 비읍도 역시 능동이 피동으로 바꾼 접미사가 있는 게 맞습니다. 다시 이렇게 5번이 정답임을 최종적으로 확인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보면요. 선생님이 지금 이렇게 위에 개념 박스를 자세히 읽지 않고 이렇게 사례와 선지를 검토해서 정답을 골라 보았습니다. 똑같은 방식으로 풀 수 있는 거죠. 그래야 시간도 아낄 수 있습니다. 개념 정리는 기본으로 되어 있어야 한다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셔야겠죠. 자, 다음 13번 아까 선생님이 쉽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자, 14번 문제로 넘어가. 14번 문제 한번 읽어볼게요. 밑줄 친 말이 가에 해당하는 거를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는 제시문의 앞에 긴 제시문의 앞부분에 밑줄이 가 있는 부분이죠. 자, 여러분 이때 우리가
14, 15번 박스 제시문이 있고 문제 14, 15번이 있을 때요. 제시문을 먼저 다 읽는 것은 절대 순진한 방법입니다. 이렇게 푸는 학생이 아직 훈련이 안 된 학생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제시문 박스를 먼저 읽지 말고 항상 문제를 먼저 보고 밑줄 말에 가에 해당하는 거. 자, 가를 읽고 제시문 앞에 가 부분만 중점적으로 읽고요. 이 부분의 문맥을 확인한 다음에 선지를 검토하는 방법을 문제를 풀겠습니다. 자, 그럼 앞에 가서 가 문장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가를 보니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언뜻 보니까요, 이 지금 가 부분이 규칙 활용인 경우를 묻고 있네요. 자, 우리가 영혼의 규칙, 불규칙 활용에 대해서 기본 개념을 들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자, 근데 미치군 가를 볼게요. 지금 선생님의 그 학생의 주고받는 보게 되면 영혼의 불규칙 활용을 지금 말하고 있는데요. 자, 선생님이 묻습니다. 불규칙 활용이 뭐냐 물으니까 학생이 불규칙 활용은요, 용언이 활용할 때 어간이나 어미의 기본 형태가 유지되지 않는 경우를 가리킵니다. 당연히 형태가 바뀐다는 거죠. 어간이나 어미 형태가 변화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불규칙 활용이라는 얘기죠. 자, 그 선생님이 또 묻습니다. 그런데 이런 설명은 완벽하지 않다. 중요하네. 그런데 문맥이 바뀌네요. 어간이나 어미 형태가 유지되지 않지만 즉 형태가 변화한다는 뜻이네요. 형태가 변화하면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일반적으로 불규칙 활용이라고 했죠. 자, 그런데 이렇게 일반적으로 형태가 바뀌면서 불규칙 활용으로 분류가 되는 것이 보통이지만 예외적으로 규칙 활용인 경우도 있다는 예외적인 사례를 가지고 선생님이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나왔네요. 가의 포인트가 뭡니까? 어간이나 어미 형태가 바뀌는데 규칙 활용인 경우가 뭐가 있느냐. 그럼 이때 개념 정의가 이미 되는 학생은요, 이 부분만 딱 봤을 때 벌써 머릿속에 떠오릅니다. 자, 그 유명한 사례가 있죠. 자, 형태가 바뀜에도 불구하고 규칙 활용인 경우는요, 대표적으로 자, 두 가지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케이스는 여기 지금 얘가 나와 있는 밑에 보면요, 어간 끝에 리을 탈락, 어간의 리을 탈락이 바로 규칙 활용인 경우가 되겠습니다. 형태가 변함에도 불구하고. 자, 여기에 그 1번의 어간의 리을 탈락인 경우. 자, 그 경우는 어간 형태가 바뀜에도 규칙 활용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네요. 자, 밑에 좀 더 보겠습니다. 자, 예컨대 살다의 살이 어간 끝인데, 살다의 살 어간 끝, 리을이 어미 는, 그러니까 여기 어미 는은요, 자음인데, 특히 자음이 니은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올 때는요, 리을과 니은이 충돌을 해요. 리을과 니은이 충돌하면서 발음이 어렵기 때문에 그 앞에 있는 리을을 버리게 됩니다. 자, 우리가 뭘 갖고 있다가 뭐 운동하다가 너무 더워, 너무 무거워서 막 옷도 입고 있는 게 무거울 정도가 되면요, 손에 있는 거 버립니다. 그죠? 그래서 리을을 탈락시킵니다. 그래서 살는이 사는 것처럼 리을 탈락이 일어나는 거죠. 자, 이와 같은 비슷한 양상이 놀다, 멀다, 만들다 같은, 자, 영혼에서 항상 모든 영혼에서 규칙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예외가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불규칙 활용이 아니라 그래서 규칙 활용이다 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쯤 읽으면요 우리는요 이제 여기서 충분히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만약에 13문제가 쉽다고 한다면 분명히 선지 사례 1, 2, 3, 4, 5 중에 어간 끝이 리을로 끝나는 리을 탈락에 해당하는 그런 용언이 있으면 문제를 너무 쉽게 풀 수가 있겠죠. 놀다, 멀다, 만들다 같은 어간 끝이 리을 끝나는 말 혹시 있나 확인해 보면 되는데 선지 14번에 1, 2, 3, 4, 5를 보세요.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보세요. 1번 이르러서 기본형이 이르다 아닙니까? 어간 끝 리을 아니네요. 자, 그 다음 파라타가 되지 기본형이 어간 끝 리을이 아니네요. 자, 이것도 흐르다 역시 어간 끝이 리을 아니네요. 치르다 어간 끝이 리을 아니네요. 낫다 더 낫다. 자, 어간 끝이 리을이 아닙니다. 선지 1, 2, 3, 4, 5에 딱 내용을 살펴보니까 어간 끝이 리을로 끝나는 건 한 개도 없습니다. 따라서 앞에 밑줄본 본문에 가의 사례에 나와 있던 어간 끝에 리을 탈락이 일어나는 사례는 선지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어려워지는 거죠. 여기서 애들이 뭐지 이거? 그럼 뭐야 이거? 자, 여러분들, 저 다시 앞에 가볼게요.
여러분 여기서 개념 정리가 되어 있는 학생이라면요. 아까 어간 어미 형태가 바뀜에도 불구하고 규칙하려는 경우가 리을탈 하나 더 있습니다. 리을탈 말고 하나 더 있는 게 뭐냐면 의탈락입니다. 자, 출제자가 이 의탈락 두 번째를 사례로 뒤에 더 추가해서 얘기해야지 맞겠는데 이 사례 두 번째 사례를 살짝 숨겨두고 말하지 않는 거죠. 말해야 할 것을 말하지 않았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그걸 문제로 출제한다는 거죠. 자, 의탈락이 왜 규칙 활용 연습을 잠깐만 설명하겠습니다. 여러분, 의탈락은요. 자, 왜 규칙이냐? 이겁니다. 기본적으로 치르다, 뜨다. 자, 두 개가 존재를 한번 해볼게요. 자, 뜨다가 더 쉬운 예입니다. 한번 선생님 활용을 시켜보겠습니다. 자, 뜨다의 어간 뜨에다 고를 붙이면 뜨, 고 형태가 바뀌지 않습니다. 그 다음 뜨다의 뜨 플러스 니 하면 역시 어미 니를 붙였을 때 이거 뜨니에서 형태가 안 바뀌겠죠. 그런데 여기 뜨다의 뜨 플러스 어서 어미 오서가 오게 되면요 형태가 뜨어서가 아니라 떠서로 어간의 의가 탈락한 현상이 생깁니다. 왜 탈락할까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어간 끝도 모음 의로 끝나고 어미의 시작도 모음 어로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뜨의 의와 어미의 어가 두 개 모음이 연달아 붙으면서 발음이 그만큼 늘어지고 힘들게 돼요. 그럼 모음 두 개 발음하는 거니 혀가 굉장히 오랫동안 입에서 놀아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불편한 거죠. 따라서 뜨어서에서 의탈락을 시킵니다. 근데 이렇게 여러분들 어간의 의가 모음 어미, 자 모음 어미 앞에서 어간의 의가 탈락하는 현상이 항상 일어납니다. 항상 규칙적으로 모든 사례에서 확인되기 때문에 규칙 활용으로 인정이 되는 거죠. 자, 그것을 치르다에서 한 번 더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치르고 불변, 치르니 불변. 자, 그런데 치르 플러스 어서 해보세요. 치르 플러스 어서. 그러면 치르의 의하고 어미 어가 만나면 어떻게 활용합니까? 치러서로 치르의 의가 탈락한다는 걸 알 수 있죠? 자, 치러서로서 어간의 의가 똑같이 탈락합니다. 그래서 의탈락이 여기서도 확인이 되네요. 자, 이렇게 개념을 어간 어미가 변화하는에도 불구하고 규칙하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였지? 리을 탈락, 그 의탈락. 이거는 여러분들 문법을 충실히 정리한 학생이라면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그럼 의탈락을 확인해 보면 되겠네. 자, 여러분 뒷페이지 선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선지 1, 2, 3, 4에 치르다. 자, 치러야로 활용이 되어 있지만 기본형은 치르다가 되겠고 여기 의탈락이 일어나는 거 확인해 볼 수 있죠. 따라서 정답은 4번입니다. 너무나 쉽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14번도 여러분들 공부가 되는 학생이라면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이고요. 공부가 안 되는 학생은 이걸 문제 푸느라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고 그 다음에 문제까지 틀릴 확률이 많다는 거죠. 자, 그럼 여러분들 나머지 1, 2, 3도 한번 형태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1번에 이르러서 역시요. 규칙 불규칙을 판단해 보기 위해서 기본형을 가지고 한번 선지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영원의 규칙 불규칙을 판단하는 방법, 이거는 품사 용언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규칙 활용 판단 기준, 판단 방법이라고 하는 걸 지목을 한번 적어 보세요. 자, 갑자기 사이즈가 작아졌네요. 키우겠습니다. 자, 이걸 판단 방법이라고 필기를 할게요. 이렇게 판단 방법이라고 필기해 두시고요. 자, 첫 번째로는요. 기본형을 기본형을 추출해서 이건데 이르러서의 기본형은 이르다, 팔에서의 기본형은 팔았다, 흘러의 기본형은 흐르다 같은 기본형을 추출하는 거죠. 자, 기본은 뭐뭐 하다로 끝나는 형태를 바꾸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자, 거기 어간에다가 어미를 붙여보는데요.
어미는 세 개를 형태를 붙여봅니다. 무슨 고를 붙이고 무슨 니를 붙이고 무슨 아나 어나 혹은 아서나 어서 같은 이 어미를 붙여보는 겁니다. 선생님이 오랜 경험을 통해서 이 판별 기준을 연구해 본 결과 어미 여러 개를 많이 붙여보는 건 시간 낭비가 되고 멘탈에 무리가 오기 때문에 자, 판단할 수 있는 가장 최소의 개수, 고니, 고니, 아서, 고니, 아서, 고니, 아서, 이 세 개를 붙이면 금방 판별됩니다. 그리고서 이 세 개를 붙여볼까요? 자, 여러분, 이르다에서 붙여볼게요. 이르, 고, 불변이죠. 보통 고를 붙이면 형태가 안 바뀝니다. 그러니까 굳이 쓸 필요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자, 이르, 자, 니를 붙였을 때 형태가 바뀌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이건 안 바뀌네, 이는요? 안 바뀝니다. 자, 이르 플러스 자, 어서라는 어미가 붙겠네요. 왜냐하면 앞에 모음의 어간의 모음이 음성 모음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미가 아서가 아닌 어서가 와야 되겠죠. 자, 원형은 자 어간하면 원형은 이르 플러스 어서가 오는데 활용 결과 어떻게 됩니까? 활용 결과는 이르러서로 활용되네요. 그럼 이때 주의할 점입니다. 자, 원형과 이 결과를 비교하는 것이 포인트예요. 이건 세 번째 어미를 열거해서 세 번째 원형과 결과를 비교한다. 그럼 원형과 비교해서 차이가 생긴 걸 확인해 보겠습니다. 딱 보니까 비교할 때는 어간과 어미를 쪼갭니다. 쪼개보니까 이르 어간은 불변이네요. 자, 어간 불변. 자, 어미가 어서의 어가 러로 바뀌었으면 알습니다. 아, 어미가 바뀌었네요. 어미가 어가 러로 바뀌는 불규칙 활용을 하고 있네요. 여러분들 이렇게 어미가 바뀔 때는요, 바뀌기 전인 어를 명칭을 가져오는 게 아니라 바뀐 결과인 러를 갖고 와서 우리가 러 불규칙 활용이라고 명칭을 붙이게 됩니다. 이 명칭 여러분들 암기할 필요는 없겠고요. 아마 러라고 하는 형태를 기억해 둘 필요는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간이 바뀌느냐, 어미가 바뀌느냐, 혹은 어간과 어미가 동시에 바뀌느냐, 여러분 이런 개념을 문제에서 많이 묻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것을 기억을 꼭 해둬야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요, 1번을 확인해 보니까 1번은 규칙 활용이 아니라 어미가 바뀌는 어미 러가 바뀐 러 불규칙 활용으로 판명이 됐습니다. 자, 2번의 팔에서 자, 그럼 이것도 한번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그럼 밑으로 가볼게요. 밑에 여러분 써보겠습니다. 여러분, 파랏까지가 기본형의 어간이죠. 자, 고를 붙여볼게요. 불변. 자, 파랏 플러스 니가 옵니다. 그런데 어떻게 활용합니까? 파라니로 활용하죠. 자, 이건 어간이 바뀌는 어간의 히읗탈락이 일어났네요. 어간이 히읗탈락이 일어난 불규칙 활용이네요. 또 한번 써볼게요. 세 번째로 자, 파랏 플러스 아서가 오겠죠. 원형은 파라 플러스 아서입니다.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파레 서로 이렇게 활용이 되네요. 자, 원형과 결과를 선생님 아까 비교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자, 비교해 볼게요. 자, 어간의 히읗이 잘라봅시다. 파라까지가 어간. 근데 여기 보니까 파래 어떻게 잘라야 되는 거지? 어디 잘라야 되는 거지? 여러분들 자를 때 주의할게요. 크게 써볼게요. 여러분들 파레를 쪼개면 라 플러스 2 아닙니까? 라 플러스 2에서 라까지가 어간 부분이라고 추리할 수 있겠네요. 따라서 어간을 비교해 보니까 어간의 히읗이 탈락하는 어간의 히읗 탈락이 있는, 즉 어간의 변화가 일단 확인이 됐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어미를 또 쪼개보니까 어미의 원형은 아서인데 남은 부분이 뭡니까? 이서밖에 안 남았네. 어미도 바뀌는구나. 어미도. 어간도 바뀌고 얘는 어미도 변화합니다. 즉 아서가 이서로 바뀐 형태 변화가 있네요. 따라서 파라타는요, 팔에서의 사례에서 활용 결과를 검토해 보니까, 분석해 보니까, 어간과 어미가 동시에 바뀌는 불규칙 활용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요,
어간에 바뀐 히읗의 명칭을 갖고 와서 히읗 불규칙 활용이라고 우리가 명칭을 붙입니다. 따라서 2번도 답이 아니겠네요. 세 번째 흘러서 보겠습니다. 흘러서는요, 자, 기본형이 흐르다냐입니까? 흐르다? 자, 똑같이 해볼게요. 흐르고 불변. 흐르니 불변. 자, 흐르 플러스 러니까 어가 왔겠네요. 자, 흐르어가 원형인데 결과는 흘러로 바뀌어 있습니다. 그럼 이 원형과 결과를 두 개를 비교해 보세요. 자, 잘라보겠습니다. 흐르가 어인데 활론 결과를 쪼개기가 어려워요. 여러분 잘 쪼개보세요. 흘러에서 마지막 러에 리을과 어를 분리해 봅시다. 이걸 분리해 보면요, 이 부분이 어미네요. 자, 어미 똑같이 있네요. 아, 어미는 불변이구나. 어미는 변화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자, 어간에 흐가 똑같이 들어있는 부분을 여기까지 확인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 남은 부분은 르네요. 자, 어간의 두 번째 음절인 르가 있었는데 이 르가 이쪽에 바뀐 결과를 비교해 보니까 흐 밑에 리을과 어 앞에 붙어있는 리을 두 개로 바뀌었네. 르가 리을로 바뀌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뭐가 바뀐 겁니까? 어간에 르가 바뀐 불규칙, 어간이 변한 르 불규칙 활용이라는 걸 알 수 있네요. 자, 명칭은 자, 어간이 바뀌는 경우는 바뀌기 전에 어간의 음절을 가지고 와서 우리가 명칭을 붙이게 됩니다. 그래서 르 불규칙 활용이라고 합니다. 그럼 주의할 점은 여기 보세요. 이르다의 르도 두 번째 음절이 르로 끝나고 어간 끝이 르로 끝나고요. 흐르다 역시 어간의 두 번째 음은 르로 끝나는데 이르다는 어미가 바뀌는 러 불규칙 활용이었고요. 그 다음에 흐르다는 어간이 바뀌는 르 불규칙 활용입니다. 여러분 이거 주의해야 돼요.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형태는 똑같이 르인데요. 얘는 러 불규칙, 어미가 바뀌는 러 불규칙, 흐르다는 어간이 바뀌는 러 불규칙. 이렇게 해서 기본형의 형태가 유사한데 활용이 약간 다른 양상으로 되기 때문에 문제의 출제가 되게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것도 주의해야 되고요. 아까 선지 사분 선생님이 아까 앞에서 이미 설명했기 때문에 마지막 선제 부분만 분석하고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그럼 형이 더 나은 대우를 해주는 회사로 이직했다라고 된, 이때 더 나은은요, 기본형을 적어볼게요. 기본형이 뭡니까? 낫다네요. 그죠? 기본형이 낫답니다. 여러분, 낫다는요, 뭡니까? 낫다는, 낫고, 불변. 근데 낫 플러스 은이가 원형인데, 은이의 형태가 바뀌네요. 원형과 결과를 비교해보니까, 어간에 시옷이 탈락했음을 알 수 있네요. 어간이 변화하는데 어간에 시옷이 탈락하는 시옷 불규칙이 되겠습니다. 벌써 확인 끝났네요. 그 다음에 낫 플러스 아서 역시 똑같이 나서로 시옷이 탈락한 채 바뀌기 때문에 역시 시옷 불규칙 활용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선생님이 선지 5개 다 일부러 분석해 봤는데요. 아까 얘기했던 여러분들 영어원의 규칙 불규칙 활용 방법, 활용 판단 방법, 이걸 잘 기억해 두시고요. 기본형을 추출한다. 어간 어미의 어미의 고니서 3개를 붙여본다. 그 다음에 원형과 결과를 비교해 본다. 그 비교해서 뭐가 바뀐 건지를 확인해 본다. 몇 가지 기본적인 유형을 확인해 본다. 여러분들, 그래서 여기 팔의 상태, 파랗다, 이제 중요합니다. 어간 끝이 히읗 끝나는 것들은 대부분 다 어간과 어미가 동시에 바뀌는 히읗 불규칙 활용입니다. 등등등, 이르다, 흐르다 이런 것도 주의해야 되겠죠. 그리고 최종적으로 어간 어미가 변화함에도 불구하고 규칙 활용의 경우는 2가지 케이스가 있는데, 첫 번째는 리을 탈락, 두 번째는 의 탈락인 경우에 해당한다. 자, 이렇게 해서 14번을 정리해봤습니다. 마지막 15번 문제 보겠습니다. 그럼 15번 보면요, 지금 A를 참고해라 라고 되어 있나요? 여러분들 A가 아까 제시문 앞에서 확인해본 제시문의 A는 엄청 깁니다. 엄청 길기 때문에 이 A 부분을 다
자, A 부분에서 우리가 읽을 때, 아, 이 문제를 출제한 선생님은 출제자는 A 부분의 어떤 A의 핵심 개념. 자, A가 길기 때문에 그 A 중에서도 핵심 개념 무언가를 아마 틀림없이 염두에 두고 출제했겠죠. 앞에 가처럼 밑줄을 쫙 그어놨으면 그냥 찾기가 쉽겠지만, 밑줄을 없애고, 박스로 A를 묶어놨기 때문에요. 그만큼 A의 핵심을 찾지 못하는 학생은 그것이 보이지 않는 학생이 이 문제를 틀리게 되는 거죠. 따라서, 선생님 앞에 가서 A에서 핵심 개념이 뭔지를 일단 핵심 개념을 찾는 과정을 먼저 해야 되겠습니다. 자, 연필 두고 앞에 가서 한번 핵심을 찾아볼게요. 자, 그럼 A를 보겠습니다. 그렇죠. 한편 현대국어의 불규칙 활용. 불규칙 활용을 지금 설명하고 있네. 아까 얘기했죠? 시옷 불규칙 활용이. 근데 현대국어 말고 중세국어에서는 현대국어와 다르게 실현된대요. 그러면서 말이 막 굉장히 길게 나오네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 보세요. 여러분들 이렇게 박스에 묶여있는 문장이 길게 나올 때는요. 중요한 문장들은 이렇게 그런데 혹은 그러나 그렇지만 같은 접속 부사를 끼고 있습니다. 자, 이런 문장이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다는 걸 여러분 들어본 적이 있죠? 자, 그런데 중세 국어에서는 벗다 같은 규칙 용어. 자, 여러분 벗다를 한번 볼까요? 어간 끝이 시옷으로 끝납니다. 규칙으로 불렸네. 벗고 형태가 안 바뀌네요. 벗어. 그럼 이 버서의 시옷이 뒤로 넘어가 있는 건요. 형태가 바뀐 게 아니라 연음된 거기 때문에 이건 규칙화력으로 봅니다. 버산이 역시 시옷이 뒤로 넘어가 있는데 역시 이것도 원형음 어간 끝의 시옷의 형태가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따라서 벗다 같은 그 단어가 중세 국어 때에는 규칙활용입니다. 규칙활용. 그런데 반면이라고 또 한번 접어지고 있는 내용이 자, 짓다의 시옷 같은 말은 자음 시작 어미와 결합할 때는 짓으로 바뀝니다. 그럼 이런 거 주의해야 돼요. 자, 짓다가 짓으로 활용되는데 그 조건. 자, 이렇게 활용되는 조건이 이 문장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 조건의 핵심적인 내용이 뭡니까? 짓다, 어간 짓이 뭐와 결합할 때? 자음 시작 어미와 결합할 때. 무슨 어미? 자음 시작 어미와 결합할 때. 자음과 결합할 때는 짓으로 바뀌고요. 네 개의 모음을 포함한 모음. 자, 모음 시작 어미와 결합할 때에는 지의 반치음 시옷으로 바뀌어 나타납니다. 굉장히 중요하네요.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걸 읽을 때 이런 부분을 눈치를 챌 수 있어야 돼. 조건이 자음이 중요하고 조건이 모음이 중요하구나. 여러분들 음운의 변동이나 활용 할 때 규칙 불규칙의 차이는요. 어간의 끝이 뭐냐, 어미의 시작이 뭐냐, 어간 끝과 어미의 시작의 조건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 조건을 체크해서 확인하고 구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따라서 이게 중요하겠구나 이런 감을 가져야 됩니다. 이걸 못 찾으면요 문제를 못 풀게 되는 거죠. 자, 이런 경우에 짓다가 아니라 짓다를 기본형으로 삼아서 규칙으로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자, 어간의 종성이 자, 반치음인 용어들에서 이러한 양상이 나타난다. 현대국어의 비읍불규칙 용어들도 이러한 양상을 보이는데 예를 들어 중세국어에서는 지의 시옷이 실현되는 환경, 이것이 실현되는 환경은 아까 뭐였습니까? 자, 그 환경은 어미가 뭐로 시작할 때? 자음으로 시작할 때, 어미가 자음 시작할 때, 자음을 시작하면 어떻게 돼요? 지의 시옷이. 그리고 자, 어미의 zit. 자, 반치음이 실현되는 환경은 뭐였습니까? 자, 이것은 뭐였죠? 어미가 뭐로 시작할 때? 모음 시작할 때. 이렇게 쓰인다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곱 똑같아. 곱다의 곱의 비읍도 자음 어미로 시작할 때는 곱의 비읍이 되고요. 자, 어미가 모음으로 시작할 때는 곱의 승경음 비읍으로 형태가 바뀐다는 거죠. 자, 이게 중요하네요. 아무튼 자음 어미냐 모음이냐가 굉장히 중요한 조건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걸 파악했던 문제가 아주 쉽게 풀립니다. 자, 왜 쉽게 풀리는지 볼까요? 자, 선지 가볼게요.
여러분 15번 선지 1번 봅시다. 자, 주문서 1번 치버 물이 어랬다가 이게 뭔 말이야? 이건 뭘 당황할 거 없습니다. 현재 풀이가 여기 나와 있잖아요. 자, 치버가 추워. 영어로 cold란 뜻이네요. 자, 여러분 치버의 그러면 치버의 원형은 뭐가 되겠습니까? 자, 뒤에는 비읍을 앞으로 당겨와서 봐야 되겠네요. 그럼 칩다의 칩이 어간 끝이 되겠고요. 자, 어미는 뭐가 왔나요? 어가 왔습니다. 그럼 어미 어는 양성, 자, 이게 자음 시작 어미입니까? 모음 시작 어미입니까? 아무리 봐도 모음으로 시작하는 모음 시작 어미네요. 그럼 아까 앞에서 A 부분 선생님 읽었을 때 미추구문 내용 뭐였습니까? 자, 지시, 자음 시작 어미 앞에서는 짓으로 실현이 되고, 자, 그죠? 지시, 모음 시작 어미 앞에서는 지의 반증을 바뀐다 그랬죠. 똑같이 곱다 역시 똑같아요. 곱은 순경은 비읍으로 바뀐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자 모음 시작 어미이기 때문에 이거 표기가 잘못됐네요. 표기가 틀렸습니다. 어떻게 써야지 맞겠습니까? 이렇게 쓰는 것이 맞겠죠. 자, 개념 정리가 된 학생은 개념을 선지식을 갖고 있거나 앞에서 조건을 확인해서 형태를 확인한 사람은 선지 1번을 보는 순간 이거 답이네 라고 금방 알 수 있겠죠. 너무나 확실한 사례이기 때문에 이때 1번이 적절치 않은 거라는 걸 알 수 있고 나머지 2, 3, 4는 사실 볼 필요도 없이 답이 1번으로 넘어가겠죠. 여기서 시간이 그만큼 절약되는 겁니다. 잘하는 학생, 못하는 학생 차이가 여기서 발생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아직은 잘하는 학생이 아니라면 공부하면 잘하는 학생이 될 수 있어요. 자, 공부를 꼭 하시기 바랍니다. 개념을 꼭 문법을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도바야 역시 모음이 왔기 때문에 순경원 비읍이죠. 누 북며에서 앞에 으며가 자, 이게 4개 모음인데요. 아무튼 모음이 왔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순경원 비읍이 맞습니다. 굽난, 자, 자음 시작 어미네요. 자음 시작 어미이기 때문에 비읍이 왔네. 맞습니다. 아름답다까지가 어간인데 뒤에 건화의 기억이 자음 시작 어미이기 때문에 역시 비읍이 왔습니다. 다음 확인해 볼게 맞죠? 뭐 뻔한 거 아닙니까? 그럼 벌써 4개를 검토하는 시간이 한 30초 정도는 걸리겠네요. 30초나 1분이나. 따라서 이렇게 시간을 아끼게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자, 쌤이 지금 아까 수능 문법 실전 풀이법을 한번 쌤이 정리해 봤습니다. 색깔 좀 바꿔보고 해야 되겠네요. 잠깐만요. 색깔을 빨간색으로 바꾸고요. 펜 모양도 바꿔볼게요. 자, 여러분 수능 문법 실전 풀이법 어떻습니까? 실전 풀이법이요? 굉장히 간단해요. 핵심이 뭐다? 개념을 반드시 공부해라. 개념을. 그리고 개념이 충분히 정리되어 있다면 문법은 거저 먹는 시험에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푸는 순서도 굉장히 쉽다. 점수도 11점을 다 맞을 수 있다. 개념 정리 안 되는 학생은 시간도 벌어먹고 시간도 날리고 점수도 깎아먹는다. 자, 이 개념을 다 공부하면 일단 1, 2등급은 충분히 노려볼 수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확인해 보시고요. 기억해 두시고 여러분들 문법에서 좋은 성과 있길 바라고 1, 2등급을 여러분들이 맞도록 선생님이 응원합니다. 여러분 선생님 개념 유튜브 동영상 꼭 활용해 보시고요. 자, 문법 개념을 꼭 정리하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파이팅! 안녕.